매매할 때 주의점을 좀 알아볼까요? 예. 뭐 상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그 주택처럼 그 보증금을 이제 승계하는 그런 구조는 그 동일하기 때문에 네. 그 보증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 체크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상가 점포는 주택과 좀 다르게 이게 수익률을 보고 이제 거래하고 또 월 차임이 비중이 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.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차고 내지 약간 사기성 거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. 그 상가금 점포 건물을 사실 부동산 투자잖아요, 투자. 네. 투자할 때 보통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얼마의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 돈을 이걸 사지 않고 굴렸을 때 이자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실 텐데 이 수익률이 차고 생겨버리면 큰일인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상가 점포는 이게 주택하고 좀 다르게 수익률 자체가 그 어떤 가격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,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또 그것 때문에 또 그 높은 수익률은 뭐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또 되고,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률을 부풀리는 그런 약간 사기성 거래들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.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요.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. 하나는 여기 좀 자주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세입자들이 있는 그 상가 점포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세입자한테 원래는 월세를 200만 원 정도를 받다가 실제로는 뭐 장사도 좀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50만 원을 좀 빼서 150만 원만 쭉 받아왔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그렇게 쭉 사실상은 그 150만 원을 받아왔는데 매매 과정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 점포에서 그 200만 원 받는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짓말하는 고지를 안 하는 거죠. 네.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실제로 월차임이 150인데 계약서에 합의해서 200으로 흡의 기재했다면 네. 사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. 애당초 계약서 약정된 금액 200인데 네. 형편 어려니까 사정 봐줘서 50만 원을 덜 받아왔어라고 한다면 예. 이거 작정하고 속인 거 아니라고 좀 따지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그렇습니다.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건 분명하거든요. 그렇죠. 예, 실제 이제 받는 돈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.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이 사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할 수 있는 네.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분쟁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겠네요. 자, 또 다른 사례는요. 예, 그 조금 이제 적극적인 첫 번째 사례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에티켓과 관련된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. 두 번째 사례는 좀 적극적인 거짓말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점포에 이제 뭐 그냥 공짜로 주고 있는 무상으로 주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돈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거를 공실인데 자기 가족한테 줘가지고 가족한테 줘서 그걸 임대하고 있는 것처럼 네.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야, 그건 좀 너무하네요. 원래 이제 이게 상가 투자할 때 공실 이런 거 굉장히 보잖아요. 예. 근데 자기 가족한테 해놓고 공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심한 느낌이 듭니다. 근데 또 이제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족한테 줬다는 게 뭐 잘못됐냐? 그렇죠. 그걸 내가 꼭 당신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?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뭐 이렇게 사기가 안 되는 어떤 경계선상에서 교묘하게 교묘하게 가고 그렇습니다. 있다. 그렇습니다. 느끼는데 이런 식으로 또 상가의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부풀려서 높게 받아서 이제 판다 이런 건데요. 이런 수익률 부풀기를 우리가 좀 꿰뚫어 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아까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실제 뭐 계약서와 조금 다르다거나 받는 월세가 또는 그게 임대차 관계가 가족이라거나 또는 뭐 돈을 안 받는데도 받는 것처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서류만 믿고 그냥 맞겠거니 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. 네. 결국은 이 사건도
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세입자를 직접 만나봐서 과연 차임 제대로 받고 있는지, 내고 있는지, 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런 수익률 부풀리기에 뭐 다양한 수법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등기까지 했어요. 잔금도 지급하고. 네. 그러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익률이 형편없는 거예요. 이러면 이 건물 산 입장에서 물건 판 사람한테 어떤 요구나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? 네. 이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서 이전 등기 받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좀 정산이 되면 제일 좋은데 네. 그걸 알지 못하고 돈을 다 줘버렸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법적인 조치밖에 안 남았는데요. 네. 이게 그 분쟁 해결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익률이 자체가 형편이 없다. 만약에 뭐 한 7%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반밖에 안 나온다.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계약을 우리가 해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. 계약을 취소하고 해제하고 하는 그런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 그러면은 계약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거는 해제 사유가 되는데 만약에 7% 정도로 알고 거래했는데 한 6%밖에 안 된다. 이런 정도로 이제 살짝 거짓말한, 살짝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지 안 될지, 취소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럼 매매대금에서 얼마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,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기준 자체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그게 또 정식 분쟁이 돼서 소송까지 가면 그 수익률이 6%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힘들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참 예방이 제일 중요한 그런 거래 같은데요. 네.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참 꼼꼼하게 잘 쓰는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. 네. 만약에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계약을 어떤 해제할 수 있다든지 또는 매매 대금을 어떤 좀 돌려받는 그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면 그게 나중에 분쟁에 가서도 조금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세입자 있는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, 매수할 때 주의할 점 또 뭐가 있을까요? 네, 그 또 이제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. 이게 그 세입자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그냥 끝내겠다. 중도 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네. 이런 중도 해지하는 그런 그 경우,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것도 참 황당할 것 같아요. 그 세입자가 있어서 이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전제하고 그걸 믿고 그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했는데 갑자기 얼마 안 돼서 나 나가겠어 이러면은 그 새로 구하는 것도 힘들고 네. 그 월세가 유지될지도 불확실하고 또 예. 공실 기간 동안의 손해 참 막연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더구나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도 이제 매도인도 판 사람도 예상치 못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. 네.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 임차인의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네. 임차인이 나가겠다는데 내가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계약을 나중에 뭐 해제, 취소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도 좀 애매한 상황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임차인, 그 건물 상가 건물 임차인이 이렇게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게 그 일단 판례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당연 승계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때는 임대차 승계를 임차인이 그냥 강요당할 수는 없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차인이 만약에 그 계약 승계를 반대한다 그러면 매매되는 과정에서 그 바로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 임대차 관계에서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이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참 더 예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건물 상 입장에서 이런 경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할 수 있을까요?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
이걸 만약에 건물을 사는 목적이 이 임차인, 그러니까 우량 임차인입니다. 우량 임차인의 그 임대차 조건, 월차임 이런 걸 보고 그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임차인을 좀 만나서 매매 이후에도 그 승계를 계속 하겠느냐, 계속 유지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그 밖에 또 어떤 점을 챙겨봐야 될까요? 네, 그 주거용 건물 말씀드릴 때 그 언급된 부분인데요. 어쨌든 이게 임차인을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남아 있는 기간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되는데 이 주거용보다는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. 상가점포는 10년까지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갱신 요구권이 얼마나 남았는지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더구나 이 세입자가 여러 명의 경우가 좀 많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별로 지금 얼마 남았는지 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그 재건축한다거나 직접 사용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매수인들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세입자 있는 건물을 매매할 때 주의할 점.